우리법연구회,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등장한 그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이념 카르텔이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힘을 키우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잠식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꼽으라면 사법부가 빠질 수는 없죠.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 자기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단 하나의 직역, 바로 법원입니다. 물론 의회 독재가 철권을 휘두르는 이런 사회에서 사법부마저 의회에 종속되어 있는 산하기구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권력은 무소불위입니다. 판사의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공정한가, 그 믿음을 한국의 법원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 세계 어디를 가도 법원 앞에 늘 서 있는 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한 손에는 거울, 한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 앞에 있는 신상은 전혀 다릅니다.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눈을 가리지 않았어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지 보지 않고 단지 저울을 기울기만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철학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정의라는 것은 눈을 버젓이 뜨고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종종 제기됩니다. 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전만 들여다보면서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법의 역할인 것으로 오해하는, 그리고 정의가 눈을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사실 원래 그리스 시대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았었고요. 근대화된 법체계가 등장하면서 점점 눈을 가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고, 현재에도 외국에도 가끔은 눈을 가리지 않은 디케상이 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동상이야 그냥 동상일 뿐이죠. 그러나 지금 법원을 보면 법이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것일까요? 이 꼴을 전적으로 우리법연구회 혼자서 만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들의 이념 카르텔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직이 한국의 사법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가 이래도 되나, 판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그 의문과 실망, 바로 판사가 그러고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법연구회라는 그 조직이 형성해온 문화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입니다. 문재인 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고위직을 교체하자고 성명을 내고 연설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2차 사법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외견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민주화, 사법에 왜 민주화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경제도 민주화하자는 놈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사실 2차 사법파동의 시작은 박시환이라는 판사가 1985년 불법 시위로 검거돼서 재판을 받던 대학생 11명을 모두 무죄 방면하면서 영월로 좌천이 돼요. 그러자 법원 내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뭉쳐서 대법원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대법원장이 실제로 사임을 하게 되죠. 우리법연구회라는 집단은 이런 전형적인 운동권 결집 스토리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시작부터 정치 조직이었던 겁니다. 초대 회장이 박시환이고요. 그리고 강금실 등이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도 박시환이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 뒤로 쉬지 않고 매월 세미나나 총회를 합니다. 그게 20년 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부 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고 일단 해체됩니다. 해체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데 2010년에 해체가 됐다고 하는데도 2017년에 자기들이 5년마다 세미나나 논문 자료를 모아서 발간하던 그 논문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을 해체 년도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2011년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 지 단 1년 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세워집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명수입니다. 문재인 때 대법원장을 했던, 법원이 얼마나 단기간에 막장으로 달릴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던 시기였죠. 노무현 때 우리법연구회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박시환은 대법관이 되고 강금실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요직 곳곳에 대거 발탁돼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에요. 우리법연구회는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가 12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체 판사 수는 3,000명이 넘죠. 그러니까 가장 클 때가 판사 전체의 3% 정도 되는 인원이었고,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다 합쳐도 전체의 15%가 안 되는 인원이 사법부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김명수도 있었고요. 범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2018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13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직접적으로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얼마 전에 윤통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던 정계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올렸는데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법조계에서 듣기로는 아주 특정 성향의 판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현재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공수처장 오동훈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대체 2명 후보 중 왜 이 사람을 임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재인 때는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15%가 안 되는 인원이 헌재의 과반, 대법원 절반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권력 카르텔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각하새끼 짬뽕 사건을 일으켜서 정치 편향 논란이 일고 결국은 사직했던 그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때 있었던 사법농단 파문은 운동권 카르텔이 권력을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사법농단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통제했다는 논란입니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요. 조사 결과 재판 과정에 행정처의 관여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이미 끝난 조사를 뒤집고 다시 수사를 시켜요. 100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됩니다. 이 사법농단에 이름이 연루됐던 판사들이 대거 좌천됐고, 그 때문에 2021년 법관 인사 때는 역대 최고로 많은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혐의가 자그마치 47개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였던 겁니다. 이 사법농단 파문이 얼마나 무리한 정치 쇼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판사들이 대거 사임하고 좌천되면서 비어버린 여러 요직들은 김명수 대법원이 채워 넣었습니다. 2017년 말에 김명수가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는 법관이 10명 포함됐는데 그 10명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7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1명,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1명 들어갔었어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 심판이 헌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합헌 결정을 내린 판사 5명 전원이 국제인권법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개판인 겁니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교들의 친목 모임이었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초기 멤버들이 진급하고 요직을 차지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조직이 됩니다. 군대 내에는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저는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법연구회는 하나회보다 훨씬 나쁜 최악의 카르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회가 군대 내에서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우리법연구회는 사법체계 자체를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의 의미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정치권이랑 붙어서 법의 이념 장난질, 진영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사건인데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걸렸다.
눈을 가린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좌측조차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느냐?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인데 둘 중 1명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니까요. 이 사법부 카르텔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사법체계는 갈수록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면 대체 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고시 한번 합격하면 한국 사법체계를 가지고 놀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우파 진영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손에 거머쥐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넘게 매달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고 논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멤버십을 다진 겁니다. 그러기를 20년, 그러기를 30년, 심지어 욕먹으니까 해체하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 만들고 그런 인고의 세월 끝에 한국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그렇지 않아요. 맨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신적인 존재, 마법 같고 기적 같은 그런 한 방만 바라고 있어요. 왜 보수 진영은 다음 주자가 없느냐? 왜 보수 진영은 다음 세대를 기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어디선가 새로운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할 건데 이 안에서 성장은 해서 뭐하나? 이 안에서 누구를 키워서 뭐하나? 이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가끔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작년부터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자유진영의 청년들을 길러내고 뭉쳐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좋은 일 한다, 어려운 일 한다, 훌륭하다, 청년들 중요하다. 그런데 막상 별로 후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제 개인 후원 말고 프리드먼 아카데미, 프리드먼 연구원에 대한 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후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저처럼 10년, 20년짜리 장기 플랜,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 아니라 큰 거 온다, 증거 나왔다, 천지가 뒤집힌다, 열흘 뒤에 끝난다, 다음 달에 끝난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후원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치트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저도 그걸 했을 거예요. 그걸 추구했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여연대, 경실련 다 후원으로 운영되지만 세상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휘감은 거예요. 십수년,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좌파도 그렇게 한 방에 해내지 못한 겁니다. 30년을 노력해서 지금 이 체계를 만든 거예요. 좌파가 30년간 노력했더니 이제는 보수가 소수고 우파가 소수고 자유주의자가 극소수 멸종 위기종이 된 겁니다. 우측 대통령은 전원이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는데 좌측 대통령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자고 우리가 패자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이 절대로 한 방에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보수 진영은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여전히 패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